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날이 매우 더운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식중독인데요. 그렇죠. 네, 날씨가 더운 것도 식중독이 잘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요즘처럼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네. 비가 한 차례 강하게 내리고 난 다음에는 식중독의 위험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여름 식중독은 어른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할 때도 많지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식중독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높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식중독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음식점과 각 가정에서는 식중독을 어떻게 예방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맘때면 찾아오는 불청객 식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 건강 지키는 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중독이라고 하면 이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텐데 장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게 장염하고 식중독 모두 음식을 먹고 뭔가 배가 탈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매우 큰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큰 질환입니다. 그런데 네. 식중독하고 장염은 명확한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식중독은 이름 그대로 음식을 먹고 원인이 음식에 있는 생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음식에 꼭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산에다 갔는데 가끔 이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해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 보고를 잘못 조리해서 드셔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네네네. 꼭 감염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그러면은 거의 식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장염이라고 부르는 이 감염성 급성 장염의 경우에는 네.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국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장염에 걸린 사람의 어떤 분비물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에도 이 위장관 질환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 원인이 있는 점에서 식중독과 장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장염이나 식중독이나 모두 병에 걸리게 되면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고 열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경우에 탈수가 더 잘 생기고요. 또 탈수뿐만이 아니라 저혈당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 식중독의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음식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때문에 네. 몸의 여러 장기들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른보다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같은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도 뭐 어떤 사람은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괜찮고 하거든요. 이런 차이는 면역력의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그렇죠.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면역력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인 특징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일단 면역력은 당연히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좋은 건강한 사람은 훨씬 더 이런 균의 침입, 감염이 되는 것을 잘 막아주겠죠. 그래서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금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뭔가 의미가 있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게 걸릴 때 단순히 면역력이 뭐 어떻게 되느냐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독성 물질이 얼마나 몸에 들었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균마다 다릅니다. 어떤 균은 적은 양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떤 균은 좀 꽤 많이 몸에 들어와야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양의 차이도 있는데 이런 양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또 이제 면역력뿐만 아니라 몸이 작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감염이 잘 생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몸이 작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의 경우에는 어른과 똑같이 뭐 한 100개의 균이 몸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꼭 어른 아이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음식 먹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계란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저 계란 정말 많이 먹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계란 저도 매일 아침 먹고 있어가지고 네. 네, 계란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이 네. 살모넬라균은 여러 동물의 장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예. 닭과 사람이 그 숙주에 해당됩니다. 아하. 그래서 살모넬라에 감염된 닭이 낳은 달걀에는 이 균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걸 계란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균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계란을 익히지 않고 날계란으로 먹거나 아하. 반숙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균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사람도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닭과 다르게 사람은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면 심한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사람의 손에도 이 균이 묻어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계란을 만지고 난 다음에 특히 뭐 계란을 좀 사와서 냉장고에 넣거나 이제 계란 껍질을 깠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잘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균이 주로 닭의 장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닭의 대변에 배설물에 살모넬라균이 많이 들어있을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닭의 배설물이 묻은 계란은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는 것이 좋으냐? 네네. 이걸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약간 더러운 상태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사오자마자 물로 닦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배설물이 묻은 계란은 보관할 때는 변을 닦지 않고 보관했다가 조리하기 전에 닦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층이라고 해서 이 균이 계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 계란을 사와서 바로 물로 씻고 뭐 비누로 씻고 하다 보면 이 큐티클층이 파괴가 되면서 균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네, 껍데기는 깨끗해졌어도 그 안에 계란 내용물이 세균에 오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대로 보관했다가 조리하기 전에 한번 닦는 것이 오히려 괜찮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감염병 예방의 기본을 얘기할 때 항상 손 씻기를 얘기하는데 사실 요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 손 이렇게 씻기만 하는데 이거 위험하겠죠? 위험합니다. 네. 이게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한데 제대로 손을 씻는 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게 대학병원에서도 병원 의료진에게 매년 손 씻는 법 교육하고요. 그리고 잘 씻는지 평가도 해요. 평가도 해요?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손 씻기를 일반인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쉽게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꼭 말씀드리는 것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아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실천하시는 30초. 분들 생각보다 3초가 길어요. 꽤 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이제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손 안 씻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많아요. 씻더라도 물로만 살짝 묻히고 물만 묻히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손 씻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요리할 때도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0초 손 씻기라는 게 조금 애매한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30초라는 시간 동안 손 씻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올바른 손 씻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세균은 금방 사멸되기 때문에 손 씻을 때는 물로만 대충 닦는 것이 아니라 비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거는 고체 비누뿐만이 아니라 액체 비누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30초라는 시간에 꼭 얽매이지 말고 이제 두 번째 팁이 이제 손의 모든 부분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보통은 손 닦으라고 하면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문지르시거든요. 근데 이 손바닥뿐만이 아니고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끝, 손톱 밑, 손바닥에도 이 중간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 모두 잘 닦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공중 화장실 가면 다 이제 그려져 있어요. 한 번씩만 좀 따라해 보시면 손 훨씬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으십니다. 분명히 거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손가락 끝만 이렇게 씻는 분들 계시거든요. 시간을 좀 들여서 손의 모든 부분을 비누로 꼭 씻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손소독제 사용은 크게 도움이 될까요? 식중독과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닦을 때 손소독제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염물질이 뭔가 묻어있을 때 물로 씻어내지 않고 손소독제만 문지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손소독제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데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 중에는 알코올로 제거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이렇게 그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손을 잘 씻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름을 재미있게 지은 캠페인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손보구 가세. 손보구 가세.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앞글자만 따서 정리한 건데요. 네. 여기서 첫 번째 글자인 손이 바로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잘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보구 가세.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손은 이제 손 씻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는 뭔가요? 보는 식재료의 보관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특히 보관 온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냉장 음식의 경우에는 5도씨 이하, 그리고 냉동 음식의 경우에는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잘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네. 이럴 때 이런 경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트에 가면 어떤 식재료가 냉장으로 있는지 실온에 보관되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네. 그대로 보관하시면은 대부분 괜찮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겉에 이제 라벨지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 설명서 잘 안 읽으시지만 보관 방법도 다 써 있으니까 예. 보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미 조리한 음식도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에는 이미 조리된 음식이 최대한 빨리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2시간 내에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이건 아기가 먹다가 남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중에 먹다가 중간에 놀다가 먹다가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이게 음식이 상하면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도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면 폐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손보구 가세. 구가 구분해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뭘 구분하라는 걸까요? 네, 이 식재료를 구분해서 보관하고 조리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특히 어떤 균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생고기나 어패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조리되어 있는 음식과는 구분해서 보관하고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건데요. 예. 익히지 않은 식재료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식재료에 다른 음식에 옮겨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음식에 다른 데서 묻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와서 오염되는 것을 교차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차 오염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또 있어서 이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를 알려드리면 이게 실수의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네. 우선 이제 요리를 하려고 채소랑 이제 뭐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손질을 하는데 네. 고기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먼저 칼과 도마를 이렇게 사용해서 손질을 그렇죠. 하고 네. 그 똑같은 칼과 도마로 이제 채소도 손질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런 날 고기나 날 생선 이런 거에는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균이 이제 다른 채소나 이런 데 묻어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조리 기구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굽던 집게로 다른 이제 뭐 음식을 뭐 샐러드를 섞는다든지 뭐 이런 네. 실수를 하시면 교차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리 도구가 닿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날고기와 그 조리된 음식은 조리 도구는 완전히 다른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뭐 자취생이다 아니면은 캠핑을 갔다 그래서 조리도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고기나 어패류 같은 건 가장 마지막에 손질하시고요. 조리도구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잘 세척하시고 손도 비누로 잘 닦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설거지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꼭 구분해서 사용하시라 말씀이고요. 손보구 가세 가는 가열해서 먹어라일 것 같은데 가열했다 근데 또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열도 이 음식 중심부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고기류의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어패류는 내부 온도가 85도씨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조리해야 혹시나 모를 오염 물질의 균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위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식재료를 말씀드려보면요. 여름철에는 조개류. 바닷물이 오염될 수 있어서 조개류는 위험하니까 푹 익혀 드셔야 되고요. 네. 생선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시는 게 좋고 계란 아까 말씀드렸죠. 날계란이나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푹 익혀 드시고 냉동 보관해놨던 고기도 냉동고에서 균이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잘 익을 때까지 푹 익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햄버거병이라고 예전에 한참 냉동 패티가 덜 익혀진 것 때문에 식중독 걸려서 아이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냉동
냉동해 놓은 여러 가지 고기 요리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속까지 약한 불로 푹 익히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최근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아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더우면 식중독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물난리가 한번 나면 여러 가지 오염된 물들이 밭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작물들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고 예.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해가지고 네. 식재료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에 오염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를 잘 익혀 먹는 것이 좋겠고 네. 지하수도 요즘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끓였다가 식혀서 사용하시거나 식수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수를. 네. 자, 손보구갓의 마지막은 새인데 세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야채용, 과일용 세척액 이런 것도 잘 나오던데 이거 이용하면 괜찮은 건가요? 네, 이렇게 뭐 세척액 나오는 거 잘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식재료 세척에도 주의할 점이 있고 또 식재료만 잘 세척한다고 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식재료 중에 함부로 물로 씻으면 안 되는 재료가 있는데요. 네. 바로 생닭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닭이랑 관련된 것들이 살모넬라균에 좀 감염이 있는 게 많은데 네. 이 생닭을 싱크대에서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면 네. 이 살모넬라균이 물을 타고 사방으로 튀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주방 자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식재료를 조리할 때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네. 생닭은 절대로 물로 씻지 말고 끓는 물에 데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대로. 네. 그리고 식재료뿐 아니라 조리 도구를 잘 세척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서 조리기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조리기구는 잘 세척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잘 하시고 조리 끝나고 나서는 주방도 꼭 한번 전용 세제로 잘 닦거나 소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휴가철에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계곡 놀러 가셨을 때 계곡물에 뭐 시원하게 드신다고 과일 담가놨다가 드시는 경우에 계곡물 때문에 그 안에 세균이 조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럴 수 그것도 있겠네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 바로 드시지 말고 따로 세척을 한 번 더 하고 드시는 것이 진짜 안전하겠고요. 네. 그리고 휴가를 가다 보면 음식 포장해서 가실 때 많죠. 예. 근데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때 대부분 따뜻한 실온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포장한 음식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게 음식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이나 식재료를 포장할 때는 바로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이스박스 등에서 시원하게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는 게 음식점을 방문할 때 주방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고 깨끗한 곳을 골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안전한 여행을 좀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무더운 여름철 조심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볼게요. 4605님, 동네 한 편의점이 생수를 야외에 쌓아두더라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 괜찮을지 걱정되는데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생수 마셔도 건강에 문제 없을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생수 자체는 일단 세균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포장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너무 뜨거운 온도일 때는 생수병에 변형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변형이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 뭔가 배에 실려서 이렇게 오는 동안 햇빛을 많이 받아서 변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한번 했었는데 잘 상태를 살펴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5321님, 제가 깜빡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을 냉장고에 뒀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였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아이가 만약에 이런 반찬을 먹고 탈이 났다라고 하면 하루 안에 증상이 나타났을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괜찮았다면 아마 괜찮을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소비기한 안에 소비를 하셨다고 하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음식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서 잘 보관하면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익혀줬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일단은 더 안전하게는 식재료 소비기한 잘 확인해서 소비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설명서나 조리법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121님, 식중독인지 장염인지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초를 물에 타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하셨어요. 효과는 없고 배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사실 아이고. 설사라는 것은 네.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특히 이런 음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만약에 내가 정말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려서 위와 장이 모두 아픈 상태다. 네. 그러면 위가 아픈 상태라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아플 수 있잖아요. 이럴 네네. 때 식초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산성을 많이 먹게 되면 네. 위산과 더불어서 위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 더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배가 더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근데 뭐 물론 조금 타드시는 거는 배를 더 아프진 않게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타드시는 건 또 효과가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식초 타드시는 거는 큰 그건 없고 설사라는 것도 사실 하루에 한두 번 묽은 변을 보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하루에 3번 이상 이제 묽은 변을 많이 볼 경우에는 내가 무슨 병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33님, 둘째 아이가 다 같이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둘째 아이만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데 지사제 같은 거 챙겨가면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이게 몇 살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사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사제라는 게 설사를 멈추는 약이고 장의 운동을 조금 늦추는 약이다 보니까 네.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어린 나이일수록 그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원인은 만약에 이게 정말 뭔가 장이 예민해서 장염에 잘 걸리는 아이다. 그러면 설사를 하는 게 우리 아이가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변으로 균을 내보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지사제를 함부로 먹었다가는 이제 균이 더 나가는 걸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어린아이들은 이제 지사제 같은 거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뭐 청소년이다 그러면은 지사제 같은 거 미리 챙겨 가시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아이가 설사를 좀 자주 한다라고 하면 네.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여행 갈 때 걱정되시면 그냥 그 지사제 말고 다른 위장관 약을 미리 좀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경구수액도 좀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